오늘의 주제는 모럴입니다. 모럴을 도덕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매우 모호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삼가모륜, 효도, 노인 공경, 또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나이 많은 사람 위주의 질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모럴은 아주 매력없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령자가 나오고 또 나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령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누군가 우리 위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럴 같은 것은 발로 차버려야지, 이런 어떤 등 돌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이런 장유유서라든지 이런 문화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모럴은 중요한 사회의 덕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럴은 무엇일까요? 자,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엄마가 자, 토마스는 하루에 5개만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 토마스 맛에 끌려서 또 더 먹고 싶어 합니다. 5개를 먹고 나서도. 그래서 엄마 몰래 토마스가 달려있는 캔디통에 손을 집어넣는 것이죠. 토마스는 어린이용 그 영양제 캔디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원기소라는 거를 먹어봤을 텐데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캔디통에 손을 뻗치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엄마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그 사람이 내린 다음에 한 2정거장 이렇게 지났죠. 옆을 보니까 새로 나온 최신형 갤럭시 노트가 있는 겁니다. 빠뜨리고 간 거예요. 자, 이때부터 마음이 쿵닥쿵닥 뜁니다. 이제 이미 2정거장은 지났고 이걸 살짝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남학생은 이 새로 나온 갤럭시 노트 안 그래도 가지고 싶었는데 손이 슬며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남학생의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안 돼,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예는 거의 범죄의 경계선까지 간 경우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안 돼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이 모럴입니다. 그러면 모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먼저 흡연이 모럴의 문제가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무금 씨가 담배를 피웁니다. 맨 처음에는 한무금 씨가 담배 피우는 걸 보면서 이거 당신 건강에 나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무금 씨의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접 흡연이 대단히 나쁘다,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무금 씨 건강이 나빠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내 옆에서 담배 피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서 담배 피우지 마, 자, 내 옆에서 담배 피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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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죠.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따돌림을 받습니다. 뭐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흡연은 개인의 건강 문제에서 사회적인 모럴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기호나 습관으로 취급되던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증을 통하여 모럴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흔히 논어나 맹자를 자기 수양을 위한 지침서라고 하지요. 자, 이런 대목이 있죠.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는가? 벗들과 함께 서로 사귀는데 신의를 다하였는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하루 3번씩 반성한다. 이 논어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한 양심을 잘 보존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금수와 다르지 않으므로 야기, 그 밤의 기운 같은 것이죠. 야기를 보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맹자의 대목,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수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사가 무술 수련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고려하여 남들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한 것일까? 자,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같이 칼을 뽑아서 상대방을 베어버리기 위한 그런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는 무술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수양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은 자신의 바깥 세상, 외교로부터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수양은 모럴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을 침해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수양이 부족한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문제일 텐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기 수양이 부족하고 모럴에 합치되지 않는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이웃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공통성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람 고기를 안 먹지만 너는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살인하겠다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럴은 공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럴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그 헌법국가에서 그 공존의 약속, 이 질서를 나타내는 헌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선을 향해서 다가가는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모럴의 경계선. 그리고 여기를 법의 경계선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모럴의 경계선에서 선으로 향한 부분은 분명히 모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직 선이 아니죠. 선은 아닙니다. 모럴을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모럴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임모럴한 사람은 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이냐? 악도 아니죠.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럴을 어기고 있는데 아직 법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 이거는 이제 준법이고 여기는 위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준법을 하는 사람은 선이냐? 선이 아니겠죠. 역시 선이 아니고, 그러면은 준법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악이 아닙니다. 이쪽을 얘기하자면은 불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럴을 지키고 있는 사람, 법을 지키고, 모럴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사람은 분명히 악일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살인하면 악한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을 한번 나눠본 이유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선한 것이냐, 모럴을 지키는 사람은 선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자기 수양 얘기를 했는데, 자기 수양은 모럴을 지키는 단계의 자기 수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정신,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선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성품을 다스리고 수련을 하는,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만이 선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모럴과 법의 관계를, 수직 관계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인구 분포 같은 걸 나타낼 때 피라미드를 이용합니다. 인구를 쳤을 때 보통 피라미드는 내려올수록 인구가 많은 걸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려온 부분은 영역을 나타낼 뿐이고, 인구는 여기에 가장 많습니다. 90%. 그 다음에 8%, 이 정도는 임의로 정했습니다. 여기는 2%. 자, 이 선이 모럴의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법의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모럴을 지키는 이 윗부분, 여기는 공존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준법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공존은 많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범죄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90%는 범죄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98%가 범죄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자, 90%는 공존의 세계에 있습니다. 모럴도 지킵니다. 단지 8%가 법을 지키되 모럴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머지 2%가 범죄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모럴은 이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존의 세계에 머물러라. 자, 그러면은 여기를 법의 경계선이라고 했을 때 헌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헌법은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일 위에 있는 우리 90%의 인구가 머무는 이곳을 커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헌법의 영역은 원래 이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률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헌법은 그 복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 법률의 영역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률은 모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법률은 모럴의 경계를 좀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른바 도덕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규율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경계를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의 영역은 지금 모럴의 영역하고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모럴은 다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모럴은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은 아마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헌법 전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러한 공존을 다루는 헌법은 공존을 대상으로 하는 모럴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럴은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도덕이다. 명확하게 어떤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나무는 (5천만) 개의 가지끝이 있고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4개의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이상이자 국가의 목표는 우리 전체 국민의 공존이고 그 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 행복입니다. 이러한 헌법나무에서 모럴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헌법 10조를 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인간이고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불가침의 존재로 규정한 최고의 규정입니다. 아주 헌법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거의 모럴에 가까운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 국민 개인을 존엄한 인간으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을 존엄한 인간이나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부정, 이 헌법 제10조를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적당히 깎아서 대우하는 이 제10조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법 제10조를 이렇게 중요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의 하위 법률로 10조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법률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헌법 10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온갖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저울질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손대는 데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법률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존중을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남녀 차별을 하지 말라는 법률 규정. 가장 가까운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구체적인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도 매우 추상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규정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때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구하게 될 것이고, 여러 법률 전문가에게 그러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제각기 다른 그런 경우들을 다 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뭐 어떤 대표적인 걸 추출해서 규정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여기에서 잠시 이런 부분을 봅시다. 사람들은 A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A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온전히 보호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법률이 보호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 문구에 있는 내용, 보호하는 규정의 내용만 보호가 됩니다. 특히 이것이 헌법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헌법의 본뜻에 어긋나게 됩니다. 헌법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어떤 일부를 특히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헌법 질서 자체가 사실은 큰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헌법 제34조 제3항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는 여자 이외의 약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 제4항에서 다시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부분을 규정하다 보면 부분은 또 부분을 불러오고 또 다른 부분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와 노인과 청소년이 들어갔으면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은 또 다음 규정을 둡니다. 제34조 제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다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체 장애와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 이외의 사유가 있는 약자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보호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헌법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하게 되면은 어떤 국민을 분류를 한 다음에 어떤 국민을 따로 보호하겠다. 헌법은 애초에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국민이라는 것 하나로 다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역차별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남자가 헌법으로부터 소외됐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어떤 당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면 가능하면 손대지 말아야 할 전체 국민의 합의인 헌법이 자꾸 개정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개정할 필요가 생기고 또 고칠 필요가 생기고
여러 번 고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헌법에는 구체적인 것, 부분적인 것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그 헌법 제10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존중 이것을 그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마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이 답을 찾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주권자죠. 따라서 헌법 제10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하위법인 개별 법률이 아니라 우리 전체 주권자가 바로 이러한 제10조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접 조명 방식으로 보호가 됩니다. 국민 A가 국민 B에게 나한테 인간의 존엄성이 있으니까 나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하면 B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으니까 나는 너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는 나의 권리를 네가 존중해라 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A가 B의 권리를 보장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B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다시 B가 A에 대해서 나는 너의 권리를 존중한다, 보장한다고 함으로써 A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접 조명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권리처럼 배타적인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천만 주권자가 각기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우함으로써 바로 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가치 존중 조항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헌법 10조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주권자를 구성하는 개인, 우리 5천만 국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0조는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 제일 상단 부분 모럴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지 끝에 헌법나무로 친다면은 기본 이념의 뿌리나 밑둥이 아니라 가지 끝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하면은 헌법은 처음부터 공존을 향해서 모든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헌법 규정은 우리 5천만 국민의 공존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럴은 다른 방향으로도 갑니다. 가다가 공존과 어긋난다 하면은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튕겨서 공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공존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5천만 가지 끝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로사이언스와 모럴입니다. 뉴로사이언스는 뇌과학이라고 흔히 번역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모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질까? 우리 두뇌는
우리 몸무게의 거의 2%밖에 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요 무게가 1359g짜리 지방 덩어리라고 합니다. 두뇌가 소모하는 칼로리는 우리 몸 전체가 소모하는 열량의 20%나 됩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25%, 약 4분의 1이 뇌에 있습니다. 거의 1조 개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또 그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조직을 하고 기능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두뇌입니다. 그래서 이 뉴로사이언스 학자들은 모럴 판단도 역시 이 의사결정이니까 두뇌에서 할 것이다. 어느 부분인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뉴로사이언스와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테스트를 하는데 사용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해서 트롤리가 화차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갱도 같은 데서 짐을 싣고 다니는 한 칸짜리 열차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서 이런 거죠. 실험자를 앉혀놓고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의 머리 상태를 fMRI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어느 부위에서 이렇게 연산작용을 하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산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찍으면 밝게 나옵니다. fMRI를 찍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트롤리 딜레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화차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장나는 화차가 달려오게 됐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화차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5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화차가 고장난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위치를 가지고 스위치를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한 사람이 있는 선로로 화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두면 5사람이 사망할 것이고 내가 이 스위치를 틀어서 화차의 방향을 바꾸면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눈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 머리에서 해법적으로 보면은 안구 안쪽 부분 여기를 내측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리 아래쪽, 정수리 바로 아래쪽 여기를 배 외측
전전두 피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에서 이거 5사람을 구해야 돼 그러면서 스위치를 이쪽으로 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에 이 사람이 이 선택을 할 때 스위치를 이쪽으로 틀 때 머리에서 밝아진 부위가 배 외측 전전두 피질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사진상 밝게 여기 혈액이 모이면서 여기가 밝게 나타난 것이죠. 5명을 위해서 1명을 죽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지 이거는 스위치만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주인공이 한 요 앞에쯤 서 있습니다. 스모 선수가 있습니다. 스모 선수를 여기로 떠밀어 버리면 1명이 죽고 화차를 멈추게 할 수 있고 5명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위치 조정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떠미는 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는 스위치가 있었을 때고 지금은 스위치가 없습니다. 떠밀거나 떠밀지 않거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떠밀어 넣어서 화차를 멈추게 하는 선택을 하게 했을 때 내측 전두엽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환해졌습니다. 아래쪽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할 때. 이 2가지 선택의 차이는 위에 거는 스위치 조정이고 밑에 거는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을 떠미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뭐냐면은 그 위쪽 스위치 조정을 할 때 밝아졌던 두뇌 부위, 여기는 효율성을 판단하는 두뇌 부위입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 자, 5명을 구하기 위해서 1명을 버릴 것이냐, 이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성적 판단을 하는 두뇌 부위입니다. 내측 전두엽, 이쪽은 보다 감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스위치를 조정해서 5명 대신에 1명을 죽인다는 생각은 죽인다가 아니고 살린다에 포인트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모 선수를 떠민다는 것은 1명을 죽인다는 데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모 선수를 떠밀게 됐을 때는 이 감성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이 아래쪽 부위가 밝아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내측 전두엽 부분, 이것이 우리 두뇌에서 모럴의 부위입니다. 모럴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 아니면은 이 배 외측 전전두 피질과 내측 전두엽이 서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경쟁을 하게 됐을 때 사람은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도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정상인 사람은 아주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즐기고 음악도 즐기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무난히, 그리고 첫사랑도 아직도 기억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뭐 이런데,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된 사람은 항상 효율을 따집니다. 어느 게 더 이익일까? 그래서 저 경우에 아니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 당연히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은 어떤 자기가 실수를 한다든지 당황했을 때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부러워하죠. 남들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자꾸 붉어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잘할까 이렇게 하는데,
뭐 당황하면 얼굴도 붉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두뇌가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이 기능이 쇠퇴하면 미세한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이 실험 결과, 실험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실험 참가자의 약 85%가 이 경우 비록 5사람이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스위치를 바꿔서 한 명을 죽게 하지 않겠다. 100명 중에 85명, 85%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5명을 위해서 1명을 버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항상 효율성을 추구하죠. 경제 분야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항상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훌륭한 면은 효율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주 비실용적으로 보이는 도덕적 두뇌, 저 내측 전두엽 부분이 효용 극대화를 위한 경제 분석을 누르고 감정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버드 대학의 조슈아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85%나 되는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마 타고난 모럴 코드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뇌과학자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이러한 도덕적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나 효율하고는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는 효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공존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사람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비록 1000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1명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1사람이 죽도록 스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해서 자기 자신이 모럴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5사람이 죽는 걸 두고 볼 거야, 그런 비난을 차라리 감수하더라도 내 스스로 1명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럴과 요즘 그 우판이 좌판이 하는 이러한 그 일종의 정치적인 세력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 우파다 하는 사람들과 좌파, 이는 주로 제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제도권 정치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대립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표정으로 프레스센터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계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촛불 집회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봤던 이 트롤리 실험에 참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고장난 화차가 오고 있고 그대로 두면 5사람이 죽을 것이고 스위치를 바꾸면 1사람이 죽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 우파들, 그 아스팔트 우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파들 또는 좌파들, 이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1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반공 이념에 투철하기 때문에, 한쪽은 반권위 이념에 투철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못하는 사람을 두고 미적지근하다, 투철하지 못하다, 허약하다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자, 그 예를
과거에 광우병 그 대규모 폭력 시위가 있었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합시다. 그때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 촛불 시위대가 광화문을 점거라고 할까요? 점령하고 이랬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아스팔트 우파나 아스팔트 좌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위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점령하라, 쳐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스팔트 우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싹쓸이를 했어야 된다. 이 양측 다 매우 폭력적이고 강경일변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찌 보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부른 게 두렵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듯이 비겁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시위대들에게 동정심을 살려고 그런 얘기까지 하지요. 아마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 왜 이 사람들은 아침 이슬을 부르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지식인으로서 고뇌했을 겁니다. 사람은 이러한 선택하기 힘든 상황에 섰을 때 과감하게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날 때는 그저 끊임없이 고뇌하는 것이죠. 자기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경하고 세 보이는 아스팔트 우파와 좌파들 다 말뿐이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계급주의적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상황을 바꿔볼까요? 자, 이 경우에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겠다고 아주 일치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질문을 바꿉니다. 자, 5명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1명은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나 후배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그렇게 단호하게 5명을 당연히 살려야 한다는 그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글쎄 1명을 내가 죽일 수는 없지라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비난하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안면이 있느냐 없느냐,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였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목숨이라도 던져서 저 5사람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재 이 아스팔트 우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전직 군인 세력과 전직 언론인 세력이고 아스팔트 좌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전직 언론인 세력과 전직 민주화 세력입니다. 대체로 발로 뛰는 행동파들이고 양측 다 요즘에는 그 영울드라고 하죠. 영울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55세에서 75세입니다. 영입니다. 어리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린올드라고 하면은 75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역시 아직 새파랗게 젊다 이거죠. 그린올드. 이 아스팔트 좌우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올드와 그린올드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은 경솔하지 않고 현명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처럼 우리 조부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스팔트파 노인들은 좌파는 조총련하고 공조를 하기도 하고 우파는 핵무기 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과격하고 경솔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아스팔트 우파와 좌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세력의 상층부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막연히 거기에 소속해서 애국심으로 그게 애국심이겠거니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사람들은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반헌법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우리 인류는 남녀차별, 신분차별 이런 것들을 문명국가에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간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거부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이제 모럴 코드화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이렇게 하고,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규정은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무조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가치 있고 저 사람은 가치 없다, 이런 판단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규정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이러한 헌법의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학력증명서의 개수로, 재산의 액수로, 그리고 전직의 높이로 사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이 금지한 대표적인 저울에는 박사, 장군, 교수, 변호사, 그리고 전직이 있습니다. 가장 흉포를 부리는 것은 바로 이 전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가 있고 이 학교의 총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총장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총장은 또 있습니다. 전직 총장입니다. 전직 총장은 이 학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와 관계도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총장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학생이거나 우리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거나 학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 소수에게만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전직 총장입니다. 밖에 나와서 전직 총장은 항상 전직 총장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전직 총장을 우리는 어떨 때 찾느냐?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일을 할 때 그 당시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는 전직 총장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전직 총장은 나와서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더구나 능력이 있겠죠. 총장을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현직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직이 전에 가졌던 총장만큼 지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현직을 버리고 전직을 달고 다닙니다. 전직 장관, 전직 국회의장 이러고 다니죠.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직을 내세우는 사람도 어리석고 그 전직을 보고 머리 숙이는 사람도 어리석은 겁니다. 전직은 직위가 아닙니다. 좀 관심 있게 보면
우리 사회에는 전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전직 의원은 수천 명입니다. 단 한 학기 시간 강사를 하고 나온 사람은 평생 전직 교수로 행세합니다. 전직 대통령에서 전직 교수, 전직 장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전직들이 일종의 특수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구시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이 밝은 세상, 법치주의 국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도 군주시대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단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소위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전직 그리고 현직 고위공무원 몇 사람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단한 서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깍듯하게 돼 있죠. 젊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주인이 원해서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서 느꼈던 아주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의 인사법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허옇고 몸매도 좋고 지위도 상당히 높으니까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있으면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대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헌법주의는 이른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킹메이커니 제왕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왕조 시대에 살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루블 박물관에 있는 안드레아 몬테냐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15세기 그림입니다. 1400년대에 그린 그림이죠. 그림의 제목은 미덕의 정원에서 악덕을 추방하는 미네르바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요 사람이 미네르바, 보통 그 아테나라고 하죠. 아테나 여신. 이 그림 가운데서 지금 요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왕관을 쓴 사람이 두 사람에게 들려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왕관을 쓴 사람의 이름은 무지입니다. 원래 무지여서 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400년대 이때는 화가들이 학자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에는 상당히 많은 상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신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무식하고 빈곤한 무지가 아닙니다. 왕관을 쓴 무지입니다. 혈통 좋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그러나 무지한 인간입니다. 제 발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인간이죠. 근데 무지를 옮기는 두 사람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서는 이 사람 머리에 쓴 것만 잘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도 머리에도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탐욕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배은망덕입니다. 이렇게 지위와 돈과 혈통을 내세우는 왕관을 쓴 사람, 왕관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의 주위에는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스팔트 우파와 좌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왕관을 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우파는 괜찮고 좌파는 나빠 이렇게 얘기할 게 없고 어느 쪽이나 다 그럴싸한 전직을 내세워야만 의자를 배정받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 그 시위를 하는 불과 뭐 한 열댓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죠. 요새는 그 시위의 유행이 바뀌어서. 그 경우에도 전직 교수나 전직 장교나 박사학위 한 개쯤 없으면 마이크를 안 줍니다. 이 사람들이 마이크를 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 단체의 조카나 아니면 손자나 이런 인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러한 그 좌파 우파하는 여기에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리포터, 보고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전문가인 줄 알고 있는 언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투통거리입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언론인들이 글도둑질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 이거는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이 언론인들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직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군인단체, 영관급 단체, 장관급 단체 이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을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런 단체에 속한 분들을 흔히 대령이다, 장군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역 대령이다, 예비역 장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군복을 쫙 갖춰 입고 나와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저분들은 군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요즘에는 이 좌파에서도 군인들을 동원하고 있죠. 군복 입고 나옵니다. 현재 아스팔트 우파와 아스팔트 좌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들은 모두 군인이 아니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은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예비역일까? 이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우리 병역법 제72조 그리고 거기에서 원용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1호에 따르면은 예비역 장교의 복무기간이 소령은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준장 58세, 소장 6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 자, 원수는 중신입니다. 따라서 현재 56세 이상인 사람은 예비역 대령이 아닙니다. 우리 그 군인 단체들 보면은 다들 뭐 예비역 대령, 뭐 예비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재 59세 이상인 사람은 예비역 소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 4개인 전직 대장의 경우에도 63세 이상이면 예비역 대장이 아닙니다. 뭐 원수, 전직 원수가 있다면 중신이니까 그건 가능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전직 장교 대부분은 지금 예비역이 아니라고 해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에서 퇴직해서 예비역 호칭까지 떼어야 할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만나면 서로 별이 둘인지 넷인지 구분을 해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령관이니 총장이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실 이분들 그 영화에서 봤던 그 멋진 기품 있는 그 태역 장군의 모습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분들은 건강 상태는 좋습니다. 이 군 출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식사를 대단히 신속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 퇴역 대장, 뭐 퇴역 소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코스 요리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식사가 나옵니다. 웬만한 그 사발면 그릇 정도 크기에 나오거든요. 그걸 짜장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딱 한 젓가락이면 끝냅니다. 건강은 뭐 타고나신 분들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식탁에서 즐기는 대화가 남성주의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빨갱이 척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애초에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은 그 계급이라는 데 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애국심, 충성심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서열의식 속에서 상명하복이라는 모럴 코드를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의 자기 상관에 대해서 대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 퇴직을 한 상태에서도 과거의 자기 상관을 만나면 머리를 숙이는 거고 또 상관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들 같이 나이 먹어가는 입장에서도 걸핏하면 반말이 나옵니다. 이런 면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전체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존중해야 할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직업병이죠.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뭐 이제 제일 만난 분들 중에 그 별두개인 분들이 제일 많은데 한 번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사무실의 주인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 별두개인 그 전직 장군께서 발을 쫙 뻗치고 안 비킵니다.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 들어갔더니 남자의 발을 넘어 들어갔다고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시대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20세기 초에 이미 사라진 어떤 성별에 의한 차별 이런 데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 적응 훈련 뭐 이게 심한 거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즘 우리의 모럴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젊어서 민주화 투쟁을 해온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그때 온몸을 던져서 저항하던 젊은 시절 이렇게 얘기하면 무용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어떻게 그 자기네 동지인 여성들을 비하하고 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는지 그래서 고발당하고 이런 사건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퇴역 장군이나 노인이 된 민주화 투사들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사회가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안고 간다면. 고집불통이라는 면도 상당히 닮았고,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마다 다 할아버지도 계시고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길게 식탁에서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손자 손녀들은 직접 거기에 맞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도 식탁을 박차고 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손도손 식사를 마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퇴역 장군이나 이런 노인이 된 민주화 투사나 다 지금 이 가족이 모여서 하는 가족 식사 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세상이 달라서 오늘날의 모러를 모른다. 그러면 좀 배워야죠. 귀여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은 남자만 일하고 여자는 보호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려면 차라리 직장을 때려치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자가 대통령 된다면 나는 이민 가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합의는 있어야 남자건 여자건 우리는 한 국민이다 하는 그런 인식은 있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은 헌법주의 시대이고 신분이나 계급이나 기득권이나 그 모든 것은 법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는 이 보편적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모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은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목숨으로 안 보고 큰 숫자인 5를 위해서 1은 버려도 된다 이런 그 결정을 했다는 실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모럴, 너무나 효율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현실에서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인 김두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40년째 생선 가게를 했고 형은 해외 노동자를 했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청년 시기에도 돈이 없어서 군복을 입고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봤겠어요? 버스를 타봤겠어요? 예,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는 빈곤한 가정 출신이고 그 반대편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다. 이제 그런 걸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화술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시절의 경제적인 환경은 사실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더 가난했어. 내가 더 감옥에 많이 갔었어. 이런 걸 내세운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난했던 시대입니다. 나라가 가난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부모가 가난한 집의 자녀에게는 가산점을 줘야 합니까? 이 김두관 후보와 같은 패턴을 새누리당 당내 경선 후보 김문수 후보에게서 또 보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홍보 동영상 남과여라는 것을 상영을 했습니다. 자, 이 남과여라는 동영상에는
남자와 여자를 딱 대비를 시켰습니다. 1950년대 초 너무나 달랐던 그와 그녀,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육군 대령이었던 아버지와 대지주 가문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예, 육군 대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9 식구가 단칸방에 살아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흑백사진이 쭉 계속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참 약간 좀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50년대 초라고 했으니까 잘해봤자 51년, 52년, 53년이겠죠. 안 그러면 초, 중, 말 뭐 이렇게 후반 이렇게 나눈다면 50년대 초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1951년생입니다. 그 그녀라고 하는 박근혜 후보가 1952년생입니다. 그런데 글쎄 뭐 이거는 너무나 유아스러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뭐합니까? 아이들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1년에 태어난 그 아기 김문수가 먹고 자는 거 외에 뭐 했겠습니까?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바느질을 했겠습니까?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슨 상관입니까? 단칸방에 아홉 식구가 모여 살면 또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관심사가 아닐 것입니다. 마침 2012년에 당내 경선에 나오다 보니까 과거를 대비시키고자 해서 이걸 딱 갖다 놨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비논리 케이스입니다. 그 시절 아기 김문수에게는 집이 가난했던 게 하등 불편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기 김문수가 불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가난해서 전기불도 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요즘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체납해서 단전돼갖고 전기불을 못 켠다. 그래야 가난해서 전기불을 못 켠다. 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기록을 찾아봤더니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이 됐고 51년 중반부터 전력시설이 복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969년에 이르러서야 농어촌 전화 사업, 그러니까 전기 설치 사업이 시행이 됐다고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살던 데는 영천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살던 곳은 대구시입니다. 어차피 그래도 시골이죠. 지방입니다. 51년, 52년은 6.25 전쟁 당시라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해서 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전기가 부족했고 전쟁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전기가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부유하니까 전기불을 밤새 밝히고 살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하지 않고 다 자기 능력과 그 소질을 발휘하면서 자라납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가 나중에 가난하게 살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 자료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난한 집의 아이는 그런 어둡고 힘든 환경으로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어쨌든 김 후보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자, 이 동영상은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이때 1951년, 52년은 우리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대령인 것이 흠입니까? 전쟁 때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 때 아버지가 대령이었다고 하는 것이 유복함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애국의 상징입니까? 그 소질을 발휘하면서 자라납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가 나중에 가난하게 살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 자료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난한 집의 아이는 그런 어둡고 힘든 환경으로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어쨌든 김 후보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자, 이 동영상은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이때 1951년, 52년은 우리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대령인 것이 흠입니까? 전쟁 때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 때 아버지가 대령이었다고 하는 것이 유복함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애국의 상징입니까? 왜 대령이었던 것을 갖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선거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공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한 당의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서 정식으로 정당 추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식의 비논리적인 어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우리의 그 사고를 왜곡시키는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흐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나 마치 전두엽이 고장난 사람처럼 너무나 자기의 효율,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공존을 벌이는 이러한 후보는 선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네거티브 문제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진을 넣습니다. 그 말이 많은 최태민 목사라는 분의 사진을 넣는데 8월 6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였습니다. 명예총재가 그 같은 단체의 총재인 최태민 목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진에는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현재 박근혜 후보, 최태민 목사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사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잘라내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서 동영상에 집어넣습니다. 어떻습니까? 둘이서 만났다는 것이죠. 이거를 홍보 동영상에 넣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8월 6일자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동영상을 수정해라, 다시 고쳐라 하고 했더니 그 다음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영상 만드는 자원봉사자가 이 최태민 씨가 아니고 이 사람이 최필립 씨인 줄 알고 잘못 집어넣은 거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사진 수정을 못한다. 그럴 기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 만든 사람이 동영상 수정하고 편집할 기술이 없겠습니까? 적어도 대통령 당내 경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런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료 한 장을 조작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경에 몰아넣을 수 있고 그걸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범죄 행위겠죠.
우리는 이 요즘 정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우리 당에서 이 한 명의 후보를 결정해서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 그걸 위해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 자신의 효율만을 추구하는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여기에 김문수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신지호 씨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선에서 박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다. 아니 지지하기 어려우면 경선에 왜 나왔습니까? 이거는 정당이라는 것, 경선이라는 것, 그 제도조차 이해 못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하여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새누리당 소속 정당인들이 새누리당 자체를 비민주적 정당이다, 부패한 정당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상한 것은 우리 탈당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 언론이 밝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당한다는 뜻이다. 아주 기발한 생각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 당내 경선 후보 몇 사람이 쿠데타 하겠다고 했다는 뉴스 헤드라인 제목이 뜬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여러 개가 있고 새누리당은 그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 정당 당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거나 관심 가질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 이 정당이라는 단체도 구절양장의 구불구불한 길을 힘들게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 시작한 악행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논리의 침구고 본질적으로 임모럴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꾸 이렇게 도마에 오르게 되는데 김두관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비슷한 점도 많고 비교되는 점도 있고 해서 자료로 다루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김두관 후보가 어떤 케이블 TV 인터뷰던가요? 거기에서 양복을 입고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사람 다 도지사직을 역임한 분들이죠. 현재도 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는 도지사를 사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두관 후보는 구두를 벗고 운동화 갈아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한 발은 도지사에, 한 발은 당내 경선 후보에, 한 발은 운동화 신고, 한 발은 구두 신고, 일종의 짝짝이 신발을 신고 나온 것이죠. 김두관 후보는 당연히 박근혜 후보를 공격합니다. 민주통합당이고 경쟁 상대니까. 김문수 후보도 박근혜 후보를 공격합니다. 경선에서 경쟁 상대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민주통합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새누리당도 공격합니다. 이게 좀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나왔다는 점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높이 살만합니다. 칭찬해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 99%가 못 산다. 99%가 빈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곤궁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99%가. 자,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인 것을 알고 있는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도지사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칭찬받았던 것은 다 상쇄되고 맙니다. 고무신 신고 다닐 때의 빈곤하고 나이키 신고 다닐 때의 빈곤은 다른 것입니다. 저녁밥 지을 쌀이 없을 때의 빈곤하고 자가용차 몰고 다니면서 연료비 걱정할 때의 빈곤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빈곤은 이러한 절대 빈곤이 아니고 다분히 마음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빈곤입니다. 99%가 빈곤하다.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틀린 이야기고 대국민 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실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재화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생 복지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돈으로 유혹하는 사례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가장하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나서서 풀어주겠다고 지나치게 친절하게 나오는 것도 다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빨간불이 켜지는 이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는 작동하고 꺼져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럴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모럴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은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효율만 내세우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원칙대로 되는 게 아니야. 원칙하지 마. 자, 내가 양심대로 행동하면 나만 손해야. 혹은 나를 뽑아주면 대한민국의 재산, 부를 모두 당신에게 주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의 모럴 스위치는 꺼져 있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유권자는 주권자의 대표로서 바로 헌법나무 밑둥의 의사로 공존과 전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12월 선거에서 말이죠. 이 공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비논리의 친구인 인모럴을 멀리하고 모럴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